예, 이번 시간은 기업 진단 지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업 진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자들은 가장 좀 어려운 시험입니다. 우리 이제 인문사회 계열은 경영학이나 심리학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익숙하게 다가오지만 특히 기술자 분들은 좀 어려운, 좀 더 이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어렵다라고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진단 같은 경우는 경영학, 심리학, 산업위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학이나 경영학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용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제 빨리 익혀야 되는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산업심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건설 안전 관리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에 대한 이론, 그래서 2강에 하는 산업 안전 일반과 좀 연계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위생 부분은 우리가 산업 보건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 일반에 아니면 산업 안전 보건법에 해당되는 보건 기준과 관련된 부분이 좀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진단 지도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기업 진단 지도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방대하다. 경영학에 대한 부분, 경영학도 인적 관리와 생산 관리, 조직 관리 이렇게 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분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심리학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인간 심리, 또 우리가 산업 안전과 관련된 이론들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위생이죠. 산업위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건관리에 대한 부분, 그렇죠?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업 진단에 대한 가장 많은 빈도의 문제들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빈도는 유해인자 노출이죠. 유해인자 노출은 산업위생학의 위생개론에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 우리가 플랜트라든지 화학 공장에서 발생되는 질식재나 화재 폭발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위험 인자에 대한 부분, 가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산업위생과 관련된 문제의 출제가 이렇게 다수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 이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산업심리학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경영이라든지 조직 직무 분석은 경영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업 진단 지도는 25문제 중에 거의 골고루 출제되는 비중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어느 하나를 집중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출제 기준에 좀 더 부합하는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좀 더 여러분들의 업무라든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어떤 이제 인문사회 쪽의 분들은 경영이나 이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가 않은 분들은 이러한 심리학이나 산업위생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어떤 식의 어떤 출제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경영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영학은 우리가 이제 인사와 관련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조직 관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생산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의 어떤 출제 포인트가 어떠한 부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오히려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자,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면 우리가 회사 조직에 있어서의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인사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루어지는 기능 또는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각 선지 질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은 것입니다. 자, 직접 보상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직무 평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현장 직무 교육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직무 분석과 직무 기술서에 대한 부분, 이렇게 이제 5가지의 용어에 대한 내용들, 즉 설명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보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급휴가, 연금, 보험, 학자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직접 보상은 어떤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조직의 활동을 하면서 직접 보상의 의미는 급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급여나 상여금에 해당되는, 즉 내가 일을 하면서 받는 그러한 대가, 직접적인 대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직접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엔 휴가라든지 연금 이러한 부분들은 어디에 되죠? 복리후생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런 직접 보상에 대한 부분은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직무평가입니다. 자, 직무평가에 대한 일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한, 직무에 대한 평가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성원들의 목표치와 실적을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업무에 대한 평가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성과입니다. 그거에 따른 인사 고과에 대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대한 구성원에 대한 성과에 대한 비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직무평가와는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성과, 즉 인사고과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직무교육입니다. 현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에서는 순환제, 도제, 제도, 멘토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직무 분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직무 분석에 대한 부분은 인적 자원 파악하여 확보, 배치, 활용을 위한 계획이다. 즉 인력의 배치와 활용에 대한 부분은 인적 자원입니다. 직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인사와 관련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기술서입니다.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직무기술서라고 하면 직무와 관련된, 즉 하는 업무와 관련된, 일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직무명세서라고 하면 사람과 관련된, 인적 자원과 관련된 부분이 직무명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직무기술서는 직무하는 업무와 관련된, 일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들이 직무기술서에 포함이 되어 있고, 직무명세서는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직무명세서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직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작업자의 지식 특정을 얘기하겠습니다. 즉 사람과 관련된 내용의 문서를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직무명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기술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역시 여러분들이 직접이냐 간접보상 이러한 부분들, 또 직무기술서냐 직무명세서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러한 용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연습, 학습하는 부분들이 이런 인적자원, 그 다음에 조직관리, 생산관리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의 문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바로 이 인적 자원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직무 분석에 대한 부분을 묻는 방법입니다. 자, 직무 분석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장점과 한계를 설명한 것 중에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중에
옳은 것들이 어떤 거냐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키워드를 묻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앞에 보면 관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인적 자원에 대한 면접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질문지에 대한 문제, 마지막에 직접 수행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 묻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옳고 그른 거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찰의 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업무에 대한 관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찰의 장점은 뭐냐?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재직자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 관찰이라고 하면 사람에 대한 어떤 관찰보다는 직무에 대한 관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에 대한 관찰은 작업 환경이라든지 실제 작업하고 있는 작업 환경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 집중하는 부분이 바로 직무 분석의 관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에 대한 인적 자원과는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 대한 장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채용에 있어서 인적 자원 관리에서의 채용에 있어서의 면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은 직무의 다양한 관점을 얻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지에 대한 부분이 있죠. 질문지에 대해서는 직무에 대한 매우 세부적인 내용을 얻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각 지문마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강력한 음과 양, 맞다 안 맞다, 옳다 그르다라의 어떤 그런 기준에 있어서의 좀 더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매우 세부적인 내용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질문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나의 생각을 이 질문지, 질문자의 또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얻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단 질문지의 장점은 뭐죠? 빨리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얻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틀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 2, 3에 대해서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해서 틀린 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밑에서 기역과 디귿, 기역이 있는 부분을 먼저 지워보겠습니다. 자, 1번 기역이 있는 부분이 지웠고요. 디귿이 있는 부분을 지워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죠? 니은, 리을, 미음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는 데 있어서 하나 지문, 두 번째 질문을 봤을 때 하나씩 지워나가는 속어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게 어떻게 되죠? 결국엔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모두 다 읽고 체크를 한다면 물론 사람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속어법을 통해서 빠른 정답을, 즉 다 질문을 읽지 않더라도 답안을 찾아낼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질문지에 대한 한계는 직무가 무시한다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상황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자, 질문의 한계는 이 부분이 어떤가요? 무시한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질문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다. 그렇죠? 직무가 상황을 무시하고 어차피 한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지는 답변자의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무시한, 즉 개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질문지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직무 수행의 한계는 폭넓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의 장점과 한계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니을, 미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지에 대한 특징이 뭐냐?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빠른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질문지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는 부분이다. 즉 앞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또 직무 분석에 대한 용어에 대한 특징이나 이걸 물어보는 문제죠. 직위 분석 설문지에 대한 주요 차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에 있어서의 부분, 그 다음에 인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 그래서 용어에 대한 익숙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위 분석 설문지의 목적과 필요성이 뭐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꼭 반드시 포함이 되고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자, 직무에 대한 부분이다. 첫 번째 살펴봅니다. 신체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업무에 있어 신체 과정이 과연 필요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업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아닌 것이 1번이 나와버렸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 나머지를 한번 분명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 자, 이러한 문제에서 동일한 문제에 있어서의 예를 들어서 아닌 것이 아니라 옳은 것으로 또 묻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지선다형에 있어서는 오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왜?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옳은 것은 아니면 그 다음에는 아닌 것으로 출제됐을 때 여러분이 답안을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중요한 학습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입력, 타인의 관계, 그 다음에 작업에 대한 결과, 직무의 맥락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직위 분석 설문지에 포함이 돼서 정보를 얻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심리학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산업심리학은 우리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서 안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에 대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여기 하인리의 연쇄반응 이론과 또 버드 이론, 뭐 아담스 이론, 이래서 이론과 이론에 대한 비교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인리 이론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물었네요. 옳은 것은. 자, 하인리 법칙과 또 버드 법칙이라든지 이러한 사고 연쇄 반응 이론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 사고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원인과 직접적인 원인이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이 사고의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인지 간접적인 원인인지 따라서 이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인리는 여러분들이 연쇄 반응이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죠? 매트릭스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사고를 유발한다고 봤다. 아니죠. 이건 연쇄 반응 이론입니다. 자, 사고의 원인은 연쇄 반응을 이루는 도미노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옳은 것은 바로 2번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부분들이 어떤 게 틀리는지, 또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이 지문을 바탕으로 하는 게 어떤 이론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는 관리 부족, 기본 원인과 직접 원인,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인리는 간접 원인인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바로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원인을 하나의 사고 원인으로 하는, 직접 원인이라면 개인 결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버드 이론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인리의 이론은 간접 원인, 그게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자,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은
어떤 원인이라고요? 직접이 아닌 간접 원인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살펴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치즈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죠? 여기 나와 있는 리즌이 제시한 스위스 치즈 모델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인리의 이론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듯 이러한 이론에 대한 배경, 그 다음에 이 이론과 타 이론에 대한 비교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이론마다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에 따라서 문제를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인리와 버드 직접 원인인지 가점 원인인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나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좀 더 핵심적으로 보자. 그래서 이제 이론과 이론에 대한 비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 환경이죠.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건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조명과 직무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도는 어떤 물체의 표면에 달하는 빛의 양을 말한다라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화 환경에서의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입니다. 자, 오히려 재해를 예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직접 조명보다는 간접 조명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접 조명은 어떤 거죠? 눈부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더 밝게 보이도록 피로를 줄여준다가 아니죠. 이거는 직접 조명이 아니라 뭐다? 간접 조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 정답은 2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그래서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그렇죠? 수치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묻는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은 옳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눈부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직접적인 눈부심, 그거에 따라서 작업 효율이나 시각 정보에 대한 효율을 떨어뜨리고 피로에 대한 부분이 증가된다는 얘기고요. 또 조명을 설치할 때는 간접 조명인이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최적의 밝기자는 작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조명 조도에 따라서, 즉 작업 환경이나 작업의 특징에 따라서 조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음입니다. 역시 이제 보건에 관련된 거죠. 자, 소음 진동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우리 작업 환경에 대한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겁니다. 앞에서 조도처럼. 자, 소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청 주파수 형성은 2만에서 3만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문제마다 과연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2만에서 3만이 아니라 어떻다? 20에서 2만에 해당되는 내용이 가청 주파수의 영역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은 아니다. 자, 인간이 지각한 음의 세기를 향하는 정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음의 크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강렬한 소음에 대한 부분, 청력 손실을 휴식을 취하더라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회복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음, 강렬한 소음, 충격 소음에 대한 개인 보호라든지 작업 환경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 소음 노출 기준은 소음 강도 90dB에서의 8시간 노출이다라는 게 옳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소음 노출 기준의 100%를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뭐죠? 이상이 아니라 초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이 되면 어떠한 안전한 작업장이 아니라 위험한 작업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 하나하나에 따른 문제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노출, 소음 노출 기준이 90dB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암기해야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적인 부분, 이상이냐 이하냐, 뭐 매우 절대적 이러한 부분에 대한
키워드를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경영학의 인적 생산 조직 관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이러한 거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비교, 그렇죠? 직무 분석이라든지 조직 관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직무 명세서에 대한 키워드,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비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그 다음에 산업 심리학에서는 이론에 대한 비교, 그렇죠? 이러한 학설에 대한 차이점이 뭔지, 그 차이점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심리학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위생에 대해서는 이런 수치적인 부분, 뭐 유해 노출 기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소음 청력에 대한 기준, 이런 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암기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 진단 지도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한 부분만 여러분이 지켜서 학습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가 모든 것이 알고 푸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지선다의 특징은 아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지워나가는 소거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암기하고 답안을 풀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 산업안전 지도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릴 거는 과감히 버리고 내가 반드시 얻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점수를 얻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 진단 역시 이러한 출제자의 의도로만 파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선택하는 능력을 키운다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또 기업 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